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까지. 이름은 없지만 네. 파이팅 넘치게 예. 네, 응원해드릴게요. 자, 우리 36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준비하러 나오셨죠? 네네. 예, 오늘 이제 부동산 학개론 기초 과정 1주차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다 처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첫 시간이니까 OT를 잠깐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그렇죠? 목표가 뭐예요? 가장 오늘 이제 10월 말이면 돌아올 내년 10월 말이면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에서 무조건 합격이 이제 가장 큰 목표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완전히 틀립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만큼 한 시간이 즐겁죠. 또 보람차니까 네, 목표를 가지고 확실하게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OT에서 처음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제 이름은 신동성입니다. 네, 신동성이고요. 저는 이제 연대에서 그 경제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금융계에 한 20년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 10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또 이제 부동산 학이라는 게 경제학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경제 부동산 학개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꼭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는 그 분량을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나올 건 무조건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집중을 해서 우리가 뭐 박사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 번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특히 1차 과목은 이해가 70% 80% 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1차 과목에서 만점은 100점이 아니라 80점이다. 왜 그럴까요? 자, 1차 과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학개론하고 또 민법이 1차 과목이에요. 그러면 60점 맞았어요. 민법 60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합격이죠. 예, 평균 60점 이상이면 우리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이것도 합격이죠. 40점만 넘으면 돼요. 평균 60점이 돼. 평균 60점이 돼. 40점만 넘으면 된다. 근데 39점, 81점 이거 갖고는 안 되겠죠? 따라서 90점, 30점은 불합격.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아도, 합격은 100점 맞아도 민법이 20점 맞으면 불합격이에요. 네. 40점 맞아, 39점 맞아도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학개론이든 민법이든 80점 이상 넘어간 거는 어차피 80점 넘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80점이 100점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과목에 점수를 보태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8개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8개잖아요. 2.5점씩이니까 8개 하면 20점이에요. 이제 80점, 100점에서 20점을 빼면 80점. 따라서 8개까지는 틀려도 전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문항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8개 빼면 32개잖아요. 40문제를 다 맞추려고 공부할 필요 없다. 내가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나는 좀 이 파트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상관없어요. 당락에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 목표는 30개로만 맞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모의고사도 많이 봐요. 저희가 시험 실장에 가서도 제 결과를 여쭤보면 불합격한 사람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부족했다. 불합격한 사람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뭐 40문제를 다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실력은 안 되는데 40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자신 있는 문제조차도 건성건성 보게 돼서 틀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30개를 맞겠다. 나는 아예 10문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렇게 해도 오히려 그게 합격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확실하게 아는 거를 확실하게 맞는 전략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개론은 70점 이상이면
되고요. 민법은 60점 이상만 하세요. 제가 70점 이상 무조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1차는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를 하고 나서 또 2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2차 하시려면 1차 어느 6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1차 조금 해 두셔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월, 12월은 기초잖아요. 기초에서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훈련, 자리에 의자에 오래 앉는 훈련, 그 다음에 집중하는 훈련, 그 다음에 제초적으로 어떤 체계로 공부가 되구나 이런 거 이해하는 타임이고요. 1월,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셔가지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세 바퀴 돌아갈 때 자신감을 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교재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핵심 필수서라는 교재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프린트물로 1주차 교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핵심 필수서 이렇게 저희는 너무 두껍지 않은 정말로 핵심 필수서예요. 여기서 나오는 부분을 다른 두꺼운 책 막 한 번 볼 때 3번, 4번 보여주시면 훨씬 더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중에 12월 초에 나올 테니까 그때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기출 문제집하고 예상 문제가 섞여 있는 겁니다. 같이 섞여져 있는 것으로 6월달 출간이 되고 이거는 주로 이제 7, 8월에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상 문제는 7, 8월에. 그 다음에 테마별 계산 문제 익힘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프린트물을 나눠 드릴 거예요. 여기 계산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40문항 전체에서 9문제 혹은 10문제 정도, 많게는 10문제까지 계산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한 5문제는 무조건 맞춰요. 5문제는 학원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그냥 찍어드려요. 이거 나오니까 이거만 보세요라고 하면 5문제 맞춰요. 근데 거기서 요령이 더 있고 조금만 더 하시는 분은 뭐 2-3개 더 추가해서 8, 9문제까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잘하면 됩니다. 더 이상 어려울 거 없어요. 네. 그래서 계산 문제 익힘장 관련해 가지고 따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나눠드릴 추가로 받으실 분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우리가 7, 8월에는 이 예상 문제들도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처럼 풀어볼 거예요. 단원별 모의고사도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9, 10월에는 마지막으로 파이널 합격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파이널 합격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자를 또 받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보통 이때가 9, 10월이 7주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총정리를 하고요. 한 4, 5주 정도는 동형 모의고사, 실제와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매일 보게 됩니다. 매일. 네. 자, 계산 문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쫄지 말자. 제가 다 찍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수업만 잘 찾아오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 익힘장, 28개 테마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9개, 10개가 나오는 거니까 3배수 안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위주로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약간 변형만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모르면 일단은 해설을 저희가 수업 중에도 할 거고 제가 별도로 또 동영상도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다 했기 때문에 수시로 뭐 모르는 부분 찾아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설을 그대로 한 2-3번 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써보는 게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5개 이상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5개만 해도 얼마예요? 2.5점씩이면 12.5점 되네요. 그죠? 네. 큰 점수예요. 이거는 5개만 맞춰도. 근데 지금 이제 보통 50대, 60대, 70대 되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10중 8구가 포기하죠. 계산 문제를.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학원에 오시는 분은 다 무조건 5개 이상 맞추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 학원 카페를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한 다음에 동영상은 학원 카페에 지금 강의는 다 강좌가 올라가고 모든 자료가 있으면 학습 자료는 다 학원 카페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일 한 번씩은 꼭 봐주세요. 휴대폰 지금 있으시면 꺼내봐 주십시오. 지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네이버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카페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연세법학원 찾아서 오셔도 되고 연세법학원
네, 카페에 이제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겠죠? 잠깐 보면. 요 화면이 나올 겁니다. 뭐 휴대폰에서는 여기 이제 메뉴가 상단에 이제 바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PC 버전이니까 되어 있는데요. 자, 메뉴를 보시면, 이 왼쪽에 이제 뭐 기본적인 학원 정보 게시판이 있고, 뉴스, 부동산 뉴스가 있어요. 부동산 뉴스를 부동산 학개론 하시는 분들은 좀 꾸준하게 봐주세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업데이트를 해서 그 주에 중요한 부동산 뉴스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부동산 정책, 제도, 그 다음에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하려면 부동산 뉴스 봐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시면 지금 입문 과정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학개론 오늘 이제 촬영이 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니까 요 안에서 다시 복습하실 때 이해가 잘 안 갔을 때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일리 퀴즈라고 해서 벌써 지난주부터 제가 하루에 몇 문제씩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이번 주 이제 1주차 끝나고 나면 기본 내용을 아시니까 이 문제들을 하고 꼭 풀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데일리 퀴즈. 그다음 민법도 같이 보기 아래쪽에 데일리 퀴즈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그 밑에는 이제 스페셜 특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촬영을 해놓고 자료도 뭐 별도로 이렇게 메뉴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시간 나시는 대로 이제 진도 맞춰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첫째 주에는 계산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주, 다음 주부터는 계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걸 먼저 11월, 12월에 하셔야지 1월부터 이제 제대로 가니까 기초 계산 연습 이런 것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누르시면 벌써 이제 동영상까지 다 찍어놔서 수업에 오시면 더 자세하게 들으시는 거고, 동영상을 보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덧셈 뺄셈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쉽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제가 지난주부터 기본 계산 문제 연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시험에 나올 거를 또 정리를 쭉 했어요. 오늘 또 보면은 좀 약간 복잡한 계산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거 다 우리 진도 나가면서 할 거니까 지금 당장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복습하실 때 자료 찾아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외에도 민법 10곡대 특강이 있습니다. 10곡대 특강이라는 거는 자료, 학습 자료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1월부터는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스터디 하잖아요. 시간 되시는 대로 아니라 무조건 참여하셔야지.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10시부터 2시까지 생각하고 오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30주차 해당하는 학습 자료를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도 공부를 또 할 거다라는 거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이제 해당되는 그동안 그 주에 배웠던 거 간략하게 복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거예요. 네. 그거를 한 3달 정도 같이 병행하면 뭐 6월 달까지 1차 자신감이 확실하게 잡히죠. 자, 그 다음에 뭐 판례 자료라든지 기타적인 조문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 여기서 다 찾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밑에는 24년도 올해 진행됐던 동영상들 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보셔도 상관없어요. 12월까지는 다 오픈해서 보는데, 물론 뭐 실력이 안 되시니까 이거 다 뭐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참고상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차원에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수업이 이제 진행됐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별표 눌러가지고 여기 해상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스피드 조절을 또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체 화면으로 보시려면 전체 화면으로도 보시면 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카페는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다시, 아이고. 정의를 바꿨네. 가치 형성 의미랑 경제적 가치, 일, 지. 네. 그래서 카페
소개 다시 드리면 데일리 퀴즈나 부동산 뉴스 보시려면 매일 한 번씩 꼭 방문해 주시고 강의 보실 때 복습하실 때는 1.5배속까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시지만 좀 몇 번 하시다 보면 1.5배속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자료들 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카페에 뭐 급하게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카페에다가 그냥 퀘스천 해가지고 질문사항 올리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답을 해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동안에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하고 약속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지켜야 될 약속은 수업은 꼭 참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복습은 동영상을 좀 더 봐주시면 되고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2개월 계속 순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를 보니까 다른 데는 그냥 이론 과정은 한 번, 두 번 정도로 끝나고 문제 과정 해가지고 전체 과정을 단순화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2개월 계속 또 반복.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시험 보실 때까지는 아예 7, 8번은 기본 반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은 왜 저랑 같이 하는 게. 그 다음에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우리가 뭐 박사 논문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위주로 해서 딱 집어서 그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스타디 있다는 거 1월부터 시작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자료 아까 뭐 계산 문제 입김장이라든지 기타 뭐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눠 드릴 거니까 그 부교재를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네, 부동산 뉴스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에 우리 계속 가야 되다 보니까 성인들이다 보니까 일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뭐 가족일, 뭐 별아볼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일상을 좀 단순화하시고 나는 올해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 가장 우선순위를 잡아주고 대신에 마라톤 경주 생각해서 차근차근 가시는 거지 너무 급하게 가실 필요 없어요. 급하게 가시는 분일수록 금방 지쳐서 1, 2월 내에 벌써 포기한 분들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한다. 그럼 무조건 목표 달성하십니다. 자, 기초 계산 연습은 2주차에 들어가서 하실 거고요. 이제 기본 OT는 끝났고 35회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35회 기출문 경향문서 총론.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파트가 부동산 총론이에요. 부동산 총론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부동산이 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 부동산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총론 파트에서는 올해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4문제가. 4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됐느냐. 부동산 개념. 그 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나누느냐. 주택을 또 어떻게 나누느냐.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 해가지고 4문제가 골고루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뭐 매년 나오는 파트에서 3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1문제가 더 나왔네요. 4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4문제 나왔으면 여기서는 몇 문제가 목표일까요? 당연히 4문제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크게 나누면 파트가 한 8개 파트 혹은 9개 파트로 나눠줄 수 있는데 덩어리로 나눈다면 그 중에서 가장 편한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이제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부동산 경제론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 특성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수요가 증가하는 거, 공급이 증가하는가,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 시험 문제도 당연히 그런 거 물어보겠죠. 예.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 전문가 자격증 따면 주위 사람들이 가장부터 물어볼 게 뭐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그거 좀 물어본다면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걸 잘 알아야지 또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부동산 이제 뭐 중개사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을 거고 고객들을 유치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수요 공급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초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실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이 파트에서는 전체가 5문제 나왔는데 계산 문제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이론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지고 시장이 왜 가격이 계속 변화하는지 그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다음 주에 저희가 기본 계산하는 문제도 해볼 거고 이렇게 이제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파트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상품 시장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자제품 시장도 있고, 인력 시장도 있겠고, 무슨 시장은 다양한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부동산 시장이니까, 부동산 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토지잖아요. 토지의 사용료, 그거를 뭐라고 하나요? 지대라는 임대료, 토지 임대료를, 지대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을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단순 암기가 좀 필요해요. 여기는 단순 암기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 그 다음에 상점은 어디에 위치해야 유리한 건지 그 다음에 공장은 어디에 위치해야지 매출액 혹은 공장의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 그러한 입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지대론과 입지론은 이쪽 파트에서는 대체적으로 외국인 학자가 20여 명 정도가 나옵니다. 네, 20여 명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들을 정리해서 외우는 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 전체에 대해서 원리도 배웠고 수요 공급도 배웠고 시장 특성도 배웠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피우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이제 실생활에는 가장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의 이제 각종 규제들, 토지 규제라든지 혹은 주택과 관련된 규제.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주택과 규제도 있지만 주택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많죠. 임대 아파트를 져서 분양을 한다든지. 옛날에는 이제 LH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잖아요. 그래서 주공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주공아파트 이름이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런 이제 공공주택의 분양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책. 금융정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 LTV, 그 다음에 DTI. 만약에 대출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담보 대출. 내가 신혼부부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최초 주택을 마련한대요. 그때는 정책적으로 30년짜리 저리 대출을 해주죠. 그때 집 가치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나오고 자기 연봉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그거 계산하고 어떻게 갚아 나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토지에 대해서도 정책이 많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우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거기에서 이번에는 7문제나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평상시에는 한 5문제 정도가 4문제, 5문제가 일반적인데 여기 올해 7문제나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는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이 조금 파트는 재밌어요.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주식 투자 관련해서 서로 연결성도 많이 있고 같은 투자론이니까 그래서 위험과 수익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높일 수 있는지 자본 환원율, 그 다음에 각종 비율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비율에 의해서 투자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년에는 한 6문제, 7문제가 나왔었는데, 계산 문제도 거의 3, 4문제씩 나오고요. 근데 요번에는 비중이 줄었어요. 4문제로 나오고, 계산 문제 1문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시험을 봤고, 그래서 지난 10월 달 시험을 보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1차 시험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매년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급작스럽게 올라가진 않았다. 무난했다. 예, 그런 평이죠. 자, 그 다음에는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해서 혹은 또 부동산 MBS, 부동산 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MBS라고 하는데 MBS가 여러 종류 중에서 그 중에서 MBB라는 이름의 MBS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 들어보셨어요? 주택연금은 뭘까요? 연금은 자기 살고 있던 주택을 은행에 주고 다달이 연금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죽게 되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근데 내가 그동안 받은 게 한 5억을 받았어요. 근데 집값이 그때 팔았더니 3억이래요. 그럼 2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이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된다. 정부에서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죠. 좋을 때까지 연금 받고 부족한 거 정부가 그냥 메꿔주겠다. 남으면 그때는 상속인들한테 돌려줘요. 남으면. 그래서 좋은 제도예요. 아주 좋은 제도. 올해도 한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거냐.
삼성전자는 어떤 회사죠? 삼성전자는 휴대폰 만들거나 아니면 반도체 만들거나 하는 회사죠. 그때는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요즘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 같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부동산에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겨서 배당을 해주는 회사예요. 실제로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거의 한 20여 개 종목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뭐 이제 임대 수익이 주로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본 차익도 발생하게 되면 그거 다 처분해서 주주들한테 다시 배당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전문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대해서 또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두 문제가 나왔고, 증권에서 한 문제, 연금에서 한 문제, 부동산 투자에서 한 문제, 골고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개발, 그 다음에 관리, 마케팅이에요. 이쪽도 참 편안한 파트입니다. 5개가 나오면 4개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파트고요. 자, 여러분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에서 도로를 내야 된대요. 혹은 신도시 개발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논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개발하나요? 수용 방식이죠. 보상금 주고 정부에서 다 사들인다. 그때 그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깨끗이 정리를 하고 거기 여기는 주택단지, 여기는 공업단지, 여기는 상업단지 이런 식으로 택지를 다 나눈 다음에 그걸 다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것. 헌집 따오 새 집 줄게. 그게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개발하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게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뭐 신개발이냐 재개발이냐 사업을 전문 개발사 혹은 건설사한테 위탁하는 방식이냐 신탁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고요. 신개발이 먼저일까요? 재개발이 먼저일까요? 상식적인 문제. 신개발이 돼야지 오래된 다음에 재개발이죠. 그죠? 신개발이 먼저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에 관련된 도시개발법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도시정비법이 나눠져 있어요. 도시정비법에 재개발이다. 재개발 외에도 또 많이 들어본 게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뭐 한다? 재건축이 있어요. 네. 우리, 도시, 정비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딱 3가지입니다. 여기 그 재개발도 있고요. 재건축도 있고요. 네. 하나는 우리가 워낙은 그 달동네 같은 데는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돈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버리면 그분들은 다 어디 가서 해야 되는데 가서 살 데도 없어.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공시설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쪽에는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넓혀주고 공용시설 같은 거 저 해주는. 그래서 이제 보안 같은 것들 사고 안 나게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3가지가 우리 법으로 만들어진 재개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는 우리가 빌딩 아주 좋은 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관리 회사들이 요즘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 전문 관리 회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죠. 근데 이제 조그만 상가 이런 우리 그 1, 2층짜리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 관리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를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계산할 때 우리는 한 달 임대료를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내는 방법이 있고, 그 매상고, 매출액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임대료를 계산해서 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 비율 임대는 어디서 많이 쓸까요? 맞아요. 매장용 있는 이제 백화점 같은데 혹은 이마트 같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샵들은 그렇게 매출액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냅니다. 그때 임대료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하는 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왔고요. 이것도 제가 이게 감평사, 감정평가사 우리 시험하고 약간 좀 과목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감평사에서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가 그대로 숫자만 바꿔가지고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연습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했기 때문에 그거를 했던 분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이 끝났으면 뭘 잘해야 돼?
예, 임차인 구하려면 마케팅 잘해야죠. 그리고 또 비싸게 팔아먹으려면 마케팅 잘해야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한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5문제, 목표는 4문제 이상.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감정평가론입니다. 감정평가론은 6문제가 매년 나오고 올해도 6문제가 나왔어요. 감정평가 6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항상 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감정평가 총론, 감정평가 실제 방식, 그 다음에 규칙, 그 다음에 가격공시제도 이렇게 파트가 나눠지는데 감정평가 3방식 재밌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5만 원 갔다가 다시 뭐 조금 반등을 했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8만 원 갈 거래요. 주당. 그럼 8만 원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3가지. 주식, 증권사 전문가 보면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이 하는 방법이 8만 원 간다. 어떻게 계산하냐? 원가 방식. 전 세계에 있는 삼성전자의 공장의 가치들을 다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기계, 설비에 얼마 들어갔다, 토지 가치 얼마다, 건물 가치 얼마다. 그것들을 다 합산하는 거죠. 그게 원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당 주수로 나누면 해당 주수의 주의 가치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원가 방식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교 방식. 애플 주식이 얼마 가요? LG 주식은 얼마 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은 얼마 갈 수 있겠네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한다. 또 하나는 수익 방식. 올해는 삼성전자의 분기별 수익이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큼 늘어났어요. 수익이 더 나면 날수록 주당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3가지 측면으로 다 고민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각각 나오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원가 방식 계산했더니 9만 원, 비교 방식 했더니 6만 원, 수익 방식 했더니 10만 원, 뭐 이런 것들을 가중 평균해서 8만 원이다라고 이제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죠. 감정평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감정평가하는 방식도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저기 보시면 2번째 칸에 감정평가 몇 방식? 3방식 되어 있어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 그게 순서대로 그런 각각 명칭을 여기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 우리 학원 건물을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인근에 비슷한 건물이 얼마의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래 사례를 가지고 거기는 3층이었는데 여기는 5층짜리 건물이니까 얼마 더 가겠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게 매년 시험에 나오는 문제. 매년 시험에. 이거는 매년 붙박입니다. 그 다음에 원가 방식과 수익 방식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올해는 수익 방식 계산 문제가 나왔고요. 네, 여기는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산했고, 원가 방식은 이론 문제로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방식은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감정평가는 왜 할까요? 감정평가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매매에 있어서는 감정평가를 안 하죠. 매매를 할 때 감정평가 안 하죠. 그냥 시세 정도만 알아보고 거래를 하지 감정평가까지는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적으로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경매. 경매 들어가면 무조건 감정평가가 경매 최초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무조건 감정평가를 1차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또 2번째, 정부나 지자체가 보상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수용을 하거나 할 때 그 수용의 기준 되는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용을 할 때는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감정평가가 그때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 그 규칙에 따르면, 규칙이 이제 법률로 되어 있는 거죠. 법률 안에 밑에 있는 시행세칙인데, 그 감정평가 물건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적용할 건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규칙의 그 기준 시점, 조건부 평가가 뭐다, 정의가 항상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만 확실하게만 하시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게 되죠. 매년 세금을 낼 때 그 세금 내는 기준이 뭐예요?
항상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마련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공시가격. 그런데 토지와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상식이니까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을 앞으로 국장으로 쓸게요. 줄여서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1월 2일 기준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누구한테 알려주냐? 시, 군, 구청장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네 만약에 여기 서울시예요. 서울시에 여기 내가 표준지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제곱미터당 얼마예요? 라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장이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 땅은 얼마, 그 옆에 땅은 얼마, 그 옆에 땅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을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 기준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재산세를 내게 되면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게 되죠. 네. 그 다음에 건물 중에서 이제 뭐 일단 상업용 건물은 제어놓고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실 내용인데 단독주택은 요거는 또 이렇게 나눠져요. 어떻게? 표준주택 가격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그래서 표준이니까 이거 누가 정했을까요?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여기 광진구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내에 있는 표준 단독주택이 이거예요. 근데 거기는 건물 가격이 얼마예요? 주택 가격이 얼마예요? 지정을 해가지고 알려줘요. 누구한테? 여기 광진구청장한테. 서울시장하고. 그럼 광진구청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옆에 주택은 얼마예요? 그 옆에 주택은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한다. 그래서 이 개별주택 가격을 가지고 또 뭘 쓰겠어요? 이게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뭐예요? 부동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네. 재산세 할 때 아주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우리가 그냥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게 아파트. 여기는 단독주택이에요. 여기 공동주택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은 누가 다 결정을 한다? 국토부 장관이. 여기는 시도지사, 구청장 관련을 안 하고 모든 공동주택, 모든 아파트는 전부 다 누가 결정해서 알려준다? 국토부 장관이. 예, 그렇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 상식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뭐 자세하게 할 거였지만 그 전에라도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이거 누가 결정하느냐? 며칠까지 결정하느냐? 어떤 내용을 결정하느냐?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40문제가 35회 출제됐던 거 대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학 총론 들어가실 거예요. 자료 갖고 가신 거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건데 잠깐 10분 정도 쉬셨다가 2교시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십시오. 네.